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예년처럼 많은 불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하지는 못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정해진 인원만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미얀마 사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랜 불교 전통을 유지해온 미얀마 사태가 우리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다면서 미얀마 당국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얀마에선 군부 쿠데타 이후에 100여일째 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 불복종 운동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죠. 폭력으로 얻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기원합니다. 5월 19일 수요일 라디오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웃근 캐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갑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엔빅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빅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엠피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좀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안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5월 19일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 라디오 오늘은요. 1부에서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부처님 오신 날에 맞아서 고운사 주지 등훈 스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하죠.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또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1일 오후죠. 우리 시각으로는 22일 새벽인데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될까요? 네, 양자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무래도 한미 동맹 강화 문제,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파트너십 구축, 네. 여기에 북한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네. 또한 그 동맹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 보건 문제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미 삼국 간의 대화
협의체와 같은 주요 현안도 깊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국이 미국 주도의 다자 협의체인 쿼드 참여에는 현재까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비군사 협력 분야에서는 바이든 정부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요 경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혁신이나 신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와 관련된 협력뿐만 아니라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의 공급망 구축,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협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이번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미 동맹 강화, 백신, 또 한반도 정세부터 해서 한일 관계 복원, 쿼드 참여까지.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 건 2019년 9월 이후에 약 1년 8개월 만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는 첫 대면 만남인데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3박 5일 일정을 좀 빡빡하게 소화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무명용사 묘에 헌화를 하고요. 또 오후에는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하원 지도부하고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는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집단 학살 문제 그리고 홍콩의 민주파에 대한 그 탄압을 거론하면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 보이콧이라든지 1년 연기와 관련된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때 난처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방문 이튿날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먼저 정권 실세인 그 카말라 해리슨 부통령을 접견하게 되고요. 네.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에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26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2년 양산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아무래도 많은 대형 투자와 관련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정이 정말 빡빡한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은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카밀라 해리슨 부통령하고는 백신 문제라든지 최근 들어와서 양국 간의 그 현행이 됐던 문제를 좀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오후에는 아무래도 2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조금 시간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 조금 한 20분 정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보다는 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거다 이런 보도도 봐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공식적인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좀 쌓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오찬이나 만찬 행사도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고요. 네. 또 코로나 방역, 감염 예방이 아주 민감하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방미단 규모도 최소 인원으로 축소했고요. 이 때문에 격식 있는 오찬이나 만찬은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거 2017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하면서 오찬 회동이 있었고요. 네. 2021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 근처에 음식점을 같이 찾아서 불고기 만찬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일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관계 복원이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방문에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백신과 관련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CEO가 경제사절단의 임무를 띠고 같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나 배터리의 대규모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미국의 백신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SK는 노바백스하고 만나서 위탁 생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백신과 관련된 원전 기술과 또 원부 자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결합한다면은 아무래도 부족했던 백신 공급의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8천만 회분을 앞으로 6주간 해외로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표라서 혹시 우리나라로도 보내지 않을까 좀 예상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그 노바백스라든지 화이자와 관련해서는 200만 회 접종과 관련된 세계에 좀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그 2천만 회의 그 백신은 우리나라에게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 간 협의를 통해서 백신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미국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는 이슈는 또 어떤 건가요? 네, 한일 관계 복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또 5년 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도 위안부 타결을 중재했던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보다도 한일 관계가 아주 험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역점을 두는 것은 6월 11일과 13일 날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쪽으로 지금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데요. 이유는 한미일 삼국의 북한 접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 우리나라는 제재 해제 후에 협상, 그리고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한국은 진보, 일본은 보수 정권인데요. 내년에 한국은 대선, 일본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누가 먼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변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공조는 북한 외에도 중국이 대상입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인 그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 간의 한 목소리를 내는 협력이라든지 동맹 강화로 외교 정책을 180도 돌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뭐 새로운 변화가 생길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략적 인내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그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공동 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네. 미국이 일괄 타결을 위한 제재 해제나 정상 외교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재개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의 최우선 관심사는 대중국과 관련된 대응이고요. 또 북한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 변수에 묶여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의 그 접근을 추구하는 방법 외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 계속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삼성을 초대해서 회의도 열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반도체나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이 대규모 공장 투자에도 뭐 적합하지 않은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계속 투자를 하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그 중국 대신에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미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21세기 반도체는 지난 세기 석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나라만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글로벌 표준까지 갖는다면은 미국의 국방이나 IT 산업은 최소 5년 이상 후퇴하게 되고요. 또 세계는 G0의 혼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가치 동맹이라든지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크린 네트워크나 또 미국 주도의 그린 리커버리 녹색 부흥에 참가를 해서 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관련 핵심 기술 확보 또 M&A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 중심의 이런 투자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높은 인건비나 생산성도 높지 않지만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이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공동 성명서와 관련해서는 대만 문제는 명기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지 민족 대량 학살 문제 그리고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는 우리한테는 침묵하지 말고 규탄 행동에 참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내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정책적으로 로우키 그러니까 억제 자세를 계속 유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지금 내려진 상태고요. 네. 이 때문에 대만 문제도 양안 문제라는 표현을 에둘러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만 독립과 같이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은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또 한중 관계에 좀 변화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만과 관련해서는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압박은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주요 전쟁터가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전략적 모호성 내지 아무래도 양국 간의 두 나라에 모두 투자하는 이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 판단을 지금부터는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쿼드 플러스 참여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판 나토라고 할 수 있는 쿼드 4개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쿼드 참여보다는 미국이 국제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민주주의 10개국이라든지 통상 기술 분야에서 안정적인 서프라이 체인망에 먼저 참여하는 방향을 지금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쿼드 참여 문제는 아무래도 다음 정권이 시작된 내년 이후에는 미국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당장 쿼드 플러스 확대 참여와 관련된 이번에는 논의가 좀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대신 쿼드와 관련해서 관여라는 형태로 우리는 참여를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미 군사 동맹 강화라든지 그리고 사안별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이런 관여라는 형태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쿼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이슈화되거나 그리고 공동선언문에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쿼드 참여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판 나토인 쿼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태평양 군사 투사와 관련해서 방어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육군이 2만 9천 명, 전투기 89대, 구축함은 2대밖에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육상 병력이 한 15만 정도 되고 있고요. 전투기는 330대, 수상함은 51척을 보유하고 있겠지만 일본은 헌법상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무력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군사 공격을 한다든지 미중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 대처가 가능한 보통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베이징을 견제하기 위한 최단 거리에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을 떠났으니까요. 미국으로 향해서 갔으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는지는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편의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오늘 가까운 사찰 찾으신 불자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런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의성 고은사 주지스님, 등운 스님 연결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은사 주지 등운입니다. 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지금 두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 네, 마음이 좀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들이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많은 또 국민들이 힘들어 하니까 예,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찰에서도 편할 수는 없죠. 네. 예. 예. 오늘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좀 하루를 보내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좀 힘은 들지만은 네.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떻게 불자분들은 많이 오셨나요? 생각 외로 많이 오셨어요. 아, 그래도 예. 좀 많이 오셨군요. 예, 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 부처님 오신 날을 지냈겠죠. 예. 근데 또 지난해는 봉축 법요식도 최초로 연기되기도 했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예.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작년에는 또 윤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기를 해가 윤달에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방역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좀 안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연기되지는 않고 제대로 잘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공양은 취소가 됐다고요? 공양은 이제 전부 다 3인 이상,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이제 지자체에서도 힘들어 하시니까, 예, 그것은 종단에서도 방침이 그렇고, 네네. 또 지자체도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하고, 네.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주먹밥이라든가 네. 과일, 떡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제 가시다가, 예, 드시라고 그렇게 따로 이제 공양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도시락으로 이렇게 예. 좀 대체가 됐군요. 예. 또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을 달잖아요. 예. 네, 지금 곳곳에서 많이 달려 있는데 연등은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등이라는 것은 이제 불을 의미하잖아요. 네. 불은 밝음은 이제 어두움을 없애는 건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밝음을 지혜로 상징하고 어두움을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서로 간에 또 불신도 일어나고 또 못 믿고 또 소통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괴로움을 만들어가면서 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등을 밝힌다는 것은 이제 바로 밝음으로서 지혜로서 그 어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세상의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이제 빛을 밝히는 거죠. 마음의 지혜 등불을. 아, 그렇군요. 어둠이 어리석음이고 밝음이 지혜를 나타내는 거군요. 그래서 연등을 띄워서 어리석음을 다스려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연등. 그렇죠. 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좀 보내면 될까요? 코로나19로 이제 우리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들어 하는데, 이제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한 20년이나 30년 전에 비하면 너무 화려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을 많이 훼손해가지고 우리 삶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을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가니까 자연과 우리가 하나인데 별개로 생각하고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소박하고 검소한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생활에 수입보다는 지출 구조를 좀 줄이는 방식의 검소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고 또 우리가 자연을 또 회복하게 하는 또 힘도 생기게 되고 그래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삶의 방식을 좀 바꾸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문제도 해가지고 모두가 다 얻으려고만 하는데 좀 내려놓음을 좀 배우는 그런 하루를 좀 보내야겠네요. 그래요.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등은수님께서는 지난해 9월이죠. 고은사 주지로 선출이 되셨는데 고은사와의 인연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고은사는 제가 이제 80년대에 대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시던 이제 은사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불교 학생회를 하면서 늘 이제 월말에 참선 법회를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었죠. 지금 그러면 주지로 이제 주지 스님으로 선출이 되고 나서 아직 1년이 좀 안 됐잖아요. 그때 1년 동안 좀 생활하시면서 어떠셨어요? 80년도부터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여기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있었던 곳이니까 늘 자연스럽고 한데 다만 이제 좀 작년에 선거하는 과정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모든 이제 스님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지에 들어오면서 100일 동안 이제 도량에 목탁 소리가 안 끊어지게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하루에 한 16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 그래서 많은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대중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하는 각오가 좀 달라져서 저희들이 좀 더 또 마음을 조금 검소하게 또 좀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금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선출이 되셔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또 고은사가 조계종 16교구 본사기도 하잖아요. 고은사가 어떤 사찰인지 또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고은사는 이제 16교구 본사로서 이 지역의 안동, 어성, 영주, 봉화, 영양에 있는
5개 시군에 있는 이제 조계종 사찰들을 이제 한 57개 정도의 사찰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예, 저희들 이 사찰은 이제 신라 시대 때, 의상 스님께서 창건한 사찰입니다. 네. 한 681년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 봉정사라든가 푸석사도 의상 스님께 창건한 사찰로서 이 지역의 대부분 사찰들은 의상 스님의 창건으로 인해서 화암종의 계통을 분들이 이제 해서 일으킨 사찰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고은사이죠. 그래서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고은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체를 관리 감독하면서 또 이 도량에서도 이제 제일 또 그한 게 우리 고은사의 지장전은 명부전은 이제 전국의 3대 지장 지도 도량이라고 옛날부터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들 말씀에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고은사 명부전 다녀왔나 하는 이야기를 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고은사가 유명한 곳이죠. 또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예, 이 지역이 이제 고은사가 있는 산세가 연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형태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웅장하지는 않지만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곳이래요. 네. 예,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숲 입구부터 해서 도량 안을 들어오며 좀 웅장하지는 않고 소박하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들어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진다고 그래요. 네. 저도 갈 때마다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좀 뭔가 감싸서 자연이 감싸서 뭔가 좀 포근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는 그런 고은사인데요. 이런 고은사 인근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또 건립이 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고은사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고은사 여기 이제 저희들 산 너머에 산 등성이 너머에 전국의 비대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이제 한 13기를 세운대요. 그러면 그게 산 너머지만은 높이가 한 200m 정도 되니까 헤어지면 이제 이 경치가 고은사에서 보면 전체가 다 보여서 고은사의 전통 수행 환경이라든가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종단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이 지역의 그 환경과 또 수행의 풍토를 다 해치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고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된 건가요? 대규모 풍력단지가요? 풍력단지는 이제 이게 처음 업자들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이제 득해야 되는데 그게 20년 이제 작년 11월 30일 날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득했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허가를 득하고 나면 이제 실시 계획 승인이라든가 산지 뭐 사용 허가라든가 나머지 이제 많은 게 환경부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지자체 이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이 지역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요. 차차 또 나중에 또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고은사 최치원 문화관에서 봉축맞이 특별 기획전도 열리고 있죠. 예, 고은사는 이제 고은사란 이름이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호를 따서 원래 고은사는 높을고자 구름은자인데 고은 최치원 선생님께서 말년에 여기 와서 계시면서 가온과 우아루라던 누각을 많이 또 중수하고 했던 그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호인 외로울 고자를 바꿔서 이제 고은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성군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남긴 그런 그것을 위해서 요 들어오는 초입에 최치원 문학관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고은 최치원 바위에 글꽃을 새기다는 특별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최치원 선생님이 다니면서 바위에 글을 새기는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분을 기리는 뜻에서
이번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까지는 그 공은사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최치원 문학관도 들르셔서 예. 특별 기획전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신이 이제 나라를 경영하는 왕위를 물려가야 되는 것도 두고는 이제 출가해서 매일 밥을 얻어 드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로 행복한 삶인가를 부처님의 방식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고 내 욕심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서로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다 같이 그러한 마음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의성 고은사 주지 등훈 스님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회를 분석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조사네요. 인사청문제도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참 답답하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도덕성을 통해서 좋은 후보자를 가려내는 것은 분명한데 지나치게 여야 간에 경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 조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개선해야 된다, 공감한다 47.9%로 나타났고요. 네.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45.5%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결국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진영 간 나누어졌다. 동상이몽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니 청문회 제도가 문제겠느냐. 후보자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진보층이나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야당의 발목 잡기, 청문회가 또 후보자 흠집내기가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개선해야 된다, 아니다. 이 제도 문제점이 아니다 이렇게 나뉘었지만 어쨌든 개선해야 된다가 47%로 더 높게 나와서요. 네. 그러면 개선을 한다면 어떤 점이 특히 바뀌어야 된다고 나왔나요? 오늘이 또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그쵸. 그만큼 좀 여야 간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좀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제대로 된 사람을 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도덕성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 꼭 문제되는 사안만 근거를 토대로 이제 추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어떨까.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물어보지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가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꼭 확인할 수 있는 정책 검증도 가능한 인사제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고 최근에는 대출 규제 완화론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좀 높여서 집에
이 일부분만 부담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재희 아나운서도 그동안 쭉 이렇게 정책이 나오는 걸 들어보면 너무 백과쟁맹식으로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정작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의견일까요?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를 1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부동산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이 완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면은 1억만 있으면 이제 집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어봤는데 찬성이 52%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네. 반대 의견도 41.8%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팽팽하네요. 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뭐 모든 응답자 의견 중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서울 또 중도층 2030 세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서울 지역도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일부의 돈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이번 이제 대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도 찬성 의견이 높은데 30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대는 이미 빚을 내서 집을 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좀 이런 제도보다는 오히려 다른 정책에 대한 관심,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한참 힘들 때는 왜 이런 제도가 안 나오다가 또 이런 의견일 수가 있고 또 중도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데 좋은 아이디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대출을 잔뜩 90%까지나 받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곤란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급락하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이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한다면 상당히 좀 이것도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좀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다음 달 11일, 6월 11일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신진 세력의 돌풍이 지금 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 정치를 하는 아이돌 같이 이제 인기를 많이 얻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른바 정치돌이라고 하는데. 네, 정치돌이라고 하는군요. 네. 네네. 뭐 제가 만들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 들어봐서. 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연구소와 그리고 이 머니투데이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가 PNR 리서치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4%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5.5%. 네. 지난 재보궐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주호영이냐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네네. 이번 조사 결과 주호영 의원은 12.2% 그리고 서울 송파 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웅 초선 의원입니다. 의원은 8.4%.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4%, 주호영 의원이 12.2%. 상당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대, 30대, 40대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 돌이라고 부를만 하네요. 뭐 인기가 이 정도 있으면. 뭐 신조어 제조기라서. 대장님께서.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영남 대 비영남이 아니라 그럼 신구 세대 대결이 되는 모습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조호영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 이렇게 세대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른바 영남 대 비영남 대결이 아닌 신구 대결이 된다. 이른바 이 홍준표 의원과 김웅 의원 사이의 썰전 그리고 조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썰전이 전개되면서 이른바 신구 대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당심의 비율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당심이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2주 남은 거잖아요. 다음 주에 네.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엔 결과를 갖고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을 해주는 소급 적용 이 부분의 찬반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데요. 네네.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전에 제도 시행 이전에라도 손실을 입은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소급 적용에 대해서 여론을 물어봤는데 KSOA가 TBS를 의뢰를 받아서 14일, 1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서 반대가 45.3%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찬성이 34.7%인데 아무래도 이게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 네. 그러니까 이 사무직 근로자분들 그다음에 이 또 블루칼라 공장 노동자분들은 아니 우리도 힘든데 왜 소상공인들을 이 법 제도 시행하기 그 이전에까지 소급 적용을 해주나 네. 이런 일종의 공정성, 형평성 또 투명성 논란이 되면서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왜 소상공인 분들만 이렇게 더 해주냐 이런 입장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